12주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쪼개졌어요. 실내악이 지난주에 실내악 중에서 반만 했고, 오늘은 실내악의 나머지 반을 하겠고, 17장 오케스트라 음악의 또 반 정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실내악이라 하면은 챔버 뮤직, 한 성부에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의 주자를 갖고 있는 기악 음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별히 소나타 형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전주의에서는 크게 교재에서는 독주 소나타도 실내악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피아노 소나타를 중심으로 봤고요. 오늘은 현악 앙상블 중에서 현악 실내악은 2중주, 3중주, 4중주, 그 밖에 5중주, 6중주, 7중주, 8중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현악 4중주가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서 그걸 보겠고요. 2중주라고 그러면 물론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 또 첼로 소나타, 첼로와 피아노 그렇게 되겠고요. 악기 구성이 3중주라고 그러면은 대표적인 구성이 피아노 상중주, 피아노 트리오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되고요. 현악사중주 오늘 볼 거고 관악기를 포함한 앙상블 대표적인 예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략을 하고요. 현악 사중주, 스트링 퀄텟 오늘날 현악 사중주라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이올린 2명, 바이올린 1, 2 그리고 비올라 바이올린보다 조금 낮은 음역의 악기인데 여기서는 6이 앉아 있네요. 첼로 가장 낮은 음역의 악기 첼로 이렇게 그래서 고전주의 실내악의 대표적 장르인데 뭐가 생각이 나죠? 바로크 시대 때 바소 콘티누오와 트리오, 바소 콘티누오에 의한 트리오 소나타가 생각이 나죠. 트리오 소나타는 두 개의 독주 악기와 바소 콘티누오 2명. 그런데 건반 악기 대신에 비올라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첼로는 원래 바소 콘티누오를 연주하던 악기였는데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한 악기가 되면서 이렇게 4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소 콘티누오의 화성을 담당하던 그 파트를 비올라와 첼로 그리고 제2 바이올린이 이제 담당하게 되었죠. 조금 더 독주적인 성향이 강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왜 고전주의 때 특히 현악사중주가 발달했느냐? 첫 번째로는 고전시대 이상인 균형 잡힌 음악 짜임새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균형 잡힌 음악 짜임새. 그러니까 각 네 악기가 어느 한 악기에 치우침 없이 어느 한 악기가 두드러짐 없이 동등한 역할을 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71페이지에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문호 괴테가 현악 사중주의 연주에 대해서 4명의 이성적인 사람들이 서로 담소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얘기했대요. 이성적인 사람들 결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절제하면서 남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담소하는 그런 거라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고전 시대의 이상을 실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광받게 되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소 콘티노가 태조했죠. 그러니까 우선 바소 콘티노는 복잡하게 움직이는 화성 진행을 담당했었는데 화성 자체가 단순해지면서 그리고 작곡자들이 단순해지니까 그것을 그려 넣으면서 이제 바소 콘티노가 퇴조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프시코드도 이제 많이 이제 안 쓰이게 되고 피아노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현악사중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내내 얘기하는 소나타 형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소나타 형식에서는 이 모티브 작용 주제의 동기를 빼내갖고 그 유기적 역할을 하는데 그럴 때 적합했다. 요 네 개의 성부가 사이좋게 나눠서 작업을 하기에
독주나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잘 들리겠죠. 그리고 나눠 쓰기도 좋고 그래서 고전주의 실내악 중에서도 대표적인 장르가 됩니다. 네, 맨 처음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프란츠 요셉 하이든. 이 실내악 중에서 현악사중주 장르를 확립한 사람이 바로 하이든이에요. 현악사중주라는 이름, 그리고 현악사중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악장은 또 어떤 기법으로 전개되고 하는 그런 원칙을 이 사람이 확립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 보니까 이 사람이 하이든이거든요. 자기 친구들 아마 비올라인 것 같아요. 하이든이 연주하는 거는. 그리고 바이올린 2명 가렸지만 그리고 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퀄텟을 연주하는 하이든, 그러니까 비엔나 슈타트 국립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하이든이 스스로가 현악사중주를 많이 이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현악사중주라는 이름 대신에 여흥음악, 디벨티멘토, 여흥음악, 그러니까 즐기면서 듣는 음악, 즐기면서 연주하는 음악, 혹은 카사시온은 여기 보니까 퇴근이란 뜻을 가졌다 그래요. 디벨티멘토는 오락,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퇴근 후에 카사시온, 퇴근 후에 이렇게 모여갖고 친구들끼리 무슨 취미생활 비슷하게 여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였는데, 그래서 여러 악장의 춤곡과 뭐 트리오 소나타 형식 뭐 이런 악장들로 이루어진 저녁에 실내에서 즐기는 음악의 하나였다 그랬어요. 퇴근 후에. 네, 그런데 점차적으로 1780년 이후에 그 틀과 구성과 그 기법들이 이제 확립되기 시작해요. 하이든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은 주제, 동기, 가공 작업.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주제가 있는데 뚜렷한 주제가 우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주제를 그냥 쓰기도 하지만은 몇 개의 작은 동기, 모티브들로 쪼개갖고 그것들을 서로 결합시킨다든지 뭐 변화시킨다든지 해서 가공해서 전 곡을 이루는 작업. 한 악장, 특히 소나타 형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구조적인 통일감을 부여했어요. 소나타 형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몇 개의 주제들이 쭉 연속적으로 조그만 작은 변화를 가지지만은 계속 나타남으로써 그래서 이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이 구체화되는 1780년 이후에 이때부터 고전주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고전주의에서. 그래서 이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을 이용한 현악사중주의 예로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스트링 쿼텟 G장조 호보켄 번호 3, 큰 3, 이거는 로마자 3은 이제 현악사중주를 의미하겠죠. 그 중에 41번. 작품 번호로는, 즉, 출판된 번호로는 작품 번호 33, 넘버 5. 그러니까 33이 러시아 사중주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는데 모두 6곡이에요. 6곡 모두 이렇게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별명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 33에 오는 How do you do? 안녕하세요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1781년 작품이네요. 그래서 한번 조금 악보를 보면은 골치가 아픈가요? 그래서 내가 아주 공들여 갖고 이걸 완성했어요. 그림을. 1악장을 보면은
우선 소나타 형식이니까 제시부에서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에 두 개의 대조된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되고 그 다음에 발전부에서 주제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발전되고 그 다음에 재현부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선 제시부를 보니까 제1주제, 제2주제 이것을 우선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색깔로 표시해 놨으니까 제1주제는 파랑색, 제2주제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 놨는데 제1주제는 거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네요. 처음에 이게 서주 아주 짧은 모티브죠. 이게 모티브로 하나의 모티브로 쓰이고 있고 내가 이거를 A라고 표시해 놨어요. 이게 How do you 안녕 하고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How do you라는 이 닉네임 별명이 붙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주제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제가 사실 여기까지 끝인데 그 안에 이런 모티브도 있고 따따따따따 이런 모티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지점에서 A가 대입법적으로 나오네요. 하니까 그 다음에 뜬금없이 또 이런 16분음표에 아주 명랑한 주제가 나오네요. 주제가 아니고 모티브. 이런 모티브, 16분음표의 모티브. 이렇게 세 가지 모티브가 나오네요. 얘네들이 다음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쭉 진행하다가 이제 도미넌트 D장조에서 대조적인 이제 주제가 나오네요. 여기가 굉장히 그 발랄하고 스타카토로 되어 있다면 제2주제는 레가토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대위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딴 따따라 따따 디라 따따따 일주제와 비슷하면서 리듬은 똑같지만은 스타카토 위주 그리고 레가토 위주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제1주제, 제2주제 제시되고 난 다음에 발전부를 보니까 내 색깔을 딱 보면 알겠죠. 발전부가 상당히 길어서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 발전부 시작하는 부분 보니까 거의 이 제1주제의 모티브들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하고 연두색하고 초록색하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차례대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G 마이너인데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제1주제 진행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색깔이 잘못됐네. 초록색인데. 여기를 보니까 A하고 처음에 나왔던 주제하고 모티브하고 요 모티브 B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B가 쭉 이제 나오고 근데 여기 보니까 B가 약간 변형이 되었어요. 따라따라 이런 주제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 얘네들이 쪼개졌죠. 이렇게 둘로. 그래서 내가 B'라고 그랬어요. B'. 그 다음에 쭉 진행되다가 2단조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2주제예요. 제2주제가 2단조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B가 약간 변형됐죠. 다 나온 게 아니고 요거만 떼어져 갖고
그래서 내가 분홍색으로 했어. B''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띠라 따라 따라 얘는 첼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얘네들 바이올린 1, 2가 조금 같으면서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얘는 리듬은 제2주제이지만은 보면은 제1주제랑 비슷하죠. 모습이 딴띠 따따따. 그래서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A 주제도 다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여기만 떼어갖고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다 나오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져 갖고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형되고 더군다나 일부만 이렇게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요. 그래서 하이든이 이런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을 확립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든의 뒤를 이어서 모차르트와 베토벤도, 특히 베토벤이 이거를 아주 잘했어요. 주제 동기 가공 작업.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은 집짓기가 그런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레고 같은 게 더 익숙하죠. 레고 보면은 그 조각조각 조그만 것들을 갖다가 해쳤다가 다시 다른 거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갖고 이렇게 다른 거가 나오네요. 그죠? 다른 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또 이렇게 결합시키기도 하고 대입법적으로 결합시키기도 하고 요런 거 누가 확립했다고요? 여기 있네요. 하이든.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들어보면서 하이든 이야기는 그만하고 베토벤으로 넘어가겠습니다.